오랜만에 다시 뵙게 됐습니다. 새해 복 많이 지으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솔매농장의 김용달입니다. 오늘 이남복 선생님을 다시 모셨습니다. 1년 사이에 팬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가지고요. 멀리서부터 팬들이 막 찾아오시고 기념 촬영도 하시고 사실 서로 조금 부럽기도 하고요. 셈이 나기도 하는데 오늘 협동조합과 인문운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길게 코를 달아봐야 될 것 같고요. 대신 저도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 진행이라고 있지만 그냥 묻어가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마복주님하고 그 일당들이 나오셔가지고 분위기를 말랑말랑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기에서 이렇게 웃고 계시는 조이부 선생님 손나는 대로 이렇게 챙겨주시고 도와주시고 한국에서도 열심히 해주시고 그래갖고 제가 사실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잘 굴러가고 있어가지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먼 길 마다 않고 이렇게 와주시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눈 오고 추워진다고 하는데요. 오늘 은혜 받으시고 그 힘으로 이 겨울 잘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박수로 이남복 선생님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1년 만에 또 뵙는 것 같습니다. 아까 너무 또 화기애애한 공연을 해주셔가지고 참 대단한 괴산의 문화의 고기가 형성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작년 1년 동안 제가 소개할 때 작년에 인문운동가라고 소개했던가요? 인문운동가. 아까 산산이 흩어지는 거 누가 말씀하셨잖아요. 부서져 흩어지는 거. 근데 아주 표현이 상당히 강렬해. 산산이 흩어지는 먼저 그게 그래도 기억에, 부서져 흩어지느냐 아니면 깨어서 열리느냐. 저는 이제 스스로를 요새 인문운동가라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이라고 하는 말은 많이들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인문운동은 잘 들어보는 말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작년에 여러분들하고 만나 뵙고 나서 3월 달인가 전주에서 결혼식 주례를 한번 섰어요. 그래 그 결혼식 사회자가 주례를 소개를 해야 되겠는데 뭐라고 소개할까요? 그래서 내가 요새 제가 정체성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인문운동가. 그래서 인문운동가라고 소개를 하라 했더니 인문운동이라는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또 이 청년이 사회 보는 사람이 경상도 청년이더라고. 근데 경상도는 관계없는데 하여튼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주례를 소개하는데 인문운동가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내가 옛날에 인민운동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놔두면, 사람들이 오해를 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바로 주례사 시작하기 직전에 그걸 바로 잡았어요. 나는 인민운동가가 아니고, 인문운동가다. 근데 사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소개하는가 하면, 요새도 인민운동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쁜 말이 아닙니다. 그전에 민중이라고도 했고, 인민이라고도 하고,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백성들이지? 백성들의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위해서 하는 운동을 인민운동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원체 우리한테 이제 그런 게, 예전에 전쟁도 경험하고 좌우가 대립하고 이런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잘 안 쓰죠. 나도 그렇게 오해받을까봐 내가 나는 인민운동가가 아니라 인문운동가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제 마음속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앞으로 진짜 어떤, 민중, 백성들의 어떤 참된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일하려고 한다면 저는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인문운동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말은 안 하지. 어디 가서 안 하지만 내 내용상으로 봐서는 그게 아니면 정말로 좀 힘든 좀 입장에 와 있다 이런 생각이 돼서 오늘 아마 이야기하다 보면 제가 생각하는 인문운동이라는 게 대체로 어떤 거다 하는 거를 아마 좀 이렇게 여러분께서 짐작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작년에 이야기를 한번 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똑같은 이야기 하면 또 재미없잖아요. 그렇다고 또 똑같은 이야기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사실 약간 좀 변화된 게 있습니다. 혹시 작년에 내가 저 공자 이야기 할 때 무필 이야기 하셨던가 몰라. 무필. 4가지 끊었다는 거는 기억 안 나시죠? 4가지 끊은 게 무의, 무필, 무고, 무아야. 근데 그거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 무필만 무필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게 없다는 게 무필이에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게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선생님, 아까 이야기하신 어떤 느낌이 드세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 없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냐고. 반드시 꼭 해야만 하는 일이 없다. 이게 무필이요. 공자가 4가지 끊은 것 중에 하나가 이걸 끊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편안해? 선생님 편안하십니까? 거기 어떤 느낌이 들어요? 해야 할 일 투성인데, 그렇잖아요. 투성인데 반드시 해야만 할 일이 없다고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불안해져요. 근데 저 선생님 편안하죠. 선생님은 이제 하산할 때가 다 된 거야. 이거 듣고 편안해지면 하산할 때 다 돼버린 거예요. 근데 보통은 특히 사회운동하는 분들은 이 말 들으면 상당히 마음에 걸려 합니다. 지금 반드시 해야만 할 일이 많아. 피켓도 들어야 되고, 가서 투쟁도 해야 되고 하는데, 꼭 해야만 할 일이 없다 해보면 이게 에너지가 기운이 빠지는 듯한 느낌을 가져요. 근데 사실은 제가 작년에 아마 이 말씀 드렸을 거예요. 공자 이야기할 땐 꼭 이 이야기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는데, 내가 이걸 설명할 방법이 잘 없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제가 마침, 올해 저보고, 올해 제가 앞에 나이가 하나 넘어갔어. 작년에서 글자가 하나 넘어가. 이제는 무슨 자가 붙겠어요, 그러면? 6자? 나 6자라고 할 줄 알았더니, 알고 있었대. 나는 6자, 이게 기분이 이상한데? 사실은 아시니 갈 수 없구만. 7자가 이게 붙으니까, 상당히 좀, 나이 먹는다는 신경 쓰는데, 어떤 사람은 작년보다 더 젊어졌다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수영을 해요, 수영을. 우연히 우리 아들이 내 운동 부족이라고 지금부터 한 7달쯤 된 것 같은데 7달 전에 제가 사는 장수에 실내 수영장이 있어요. 그래서 수영장에 가서 한번 수영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내가 수영을 전혀 못했는데 재미가 있어가지고 요새는 거의 제가 장수에 있는 동안은 빠지지 않고 갑니다. 아마 그 운동 덕이 있을 때 수영을 하면서 이게 무필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한번 수영하십니까? 조금 하시면 이야기가 더 좋아. 잘하면 이야기 잘 안 되는데 언제 배우셨는데 수영을? 배운 지는 좀 오래됐는데요. 올해 기억이 나? 안 늘어서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그 수영을 배우던 때 선생님한테 배웠습니까? 그러면 맨 처음에 배울 때 뭘 가르쳐 주던가요? 편안하게 물에 편안하게. 하도 오래돼서 잘 생각이 안 나. 수영할 때 맨 먼저 배우는 게 뭡니까? 발차기야. 언제 보셨어요? 10년, 12년 전에. 내가 10년 전에 하면 돼. 근데, 발차기 할 때 뭐가 제일 포인트예요? 맞습니다. 맨 처음에 발차기 배운다고. 발차기 할 때 포인트가 뭐예요?
무릎 펴는 것도 있는데, 제일 저거 하는 게 뭐예요? 먼저 물에 뜨는 거. 수영하십니까? 아니요, 뭐 대충은 합니다. 대충. 근데 발차기 할 때 맨 처음에 잘 안 되는 게 뭐야? 이게 발차기 할 때 발에 막 힘을 준다고. 그렇죠. 처음에 가르쳐 주는 게 발에서 뭐예요? 힘 빼라야. 그러니까 사실은 맨 처음에 막 자기가 막 발로 저으려고 이렇게 힘 주잖아요.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 근데 발에 힘 빼고 하면 나가요, 안 나가요? 예? 나간다니까. 발에 힘 뺐을 때 나가, 이게. 내가 그래서 수영은 잘 못했지만 내가 이 논어 생각이, 공자 생각이 나더라고. 이 무필이 그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고 막 허부적거리면 안 나가. 근데 발에 힘을 빼고 하면 추진력이 아까 뭘 해야 된다, 해야만 한다 하니까 이게 굉장한 추진력 같지만 사실 그게 진짜 추진력이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해. 그런 추진력 가지고 가면 제대로 수영을 못 한다니까. 발에 힘 빼는 것부터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마음에서 뭘 빼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뭘 빼. 모든 힘을 다 빼버리면 안 되지. 무슨 힘을 빼? 헛힘을 빼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겠다. 헛힘을 빼면 진짜 이렇게 아주 광대무변한 에너지하고 만나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내가 여러분과 만나 뵙고 나서 달라진 게 이제 우선 하나 달라졌다기보다도 발견한 게 그 수영을 하면서도 좀 했고 또 오늘 이야기를 좀 하나 시작을 해볼까 하는 거는 저는 인문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작년에 그런 이야기 했어요. 논어도 뭐 우연히 접하게 돼서 그걸 인문운동의 도구로 쓰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논어만 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고. 당신은 아는 게 논어밖에 없느냐 이거야. 나는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아는 게 논어밖에 없는 건 아니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좀 다른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나도 논어 말고도 아는 게 있다. 이걸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제 좀 불교 쪽 걸 한번 따와보려고. 이것도 굉장히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는데 요새는 그렇게 화두 탑하듯이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돼.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책에서 누가 한 말이라고 들었습니까? 그냥 스님이 했다고 하면 되지. 예? 성철 스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그 환경을 깨끗이 하자 이런 말이야. 산은 산답게 물은 물답게.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네? 있는 대로 봐라. 억지 쓰지 마라. 이게 사실 제가 이 이야기, 저도 이제 다행히 여기 스님이 안 계셔서 그렇게 하는데 스님 계신 데서도 이 얘기를 한번 했는데, 원래 이게, 중국의 청원 유신선사라고 하는 사람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이게, 수행을 하기 전에 산은 산이었고 물은 물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보통 사람들, 선생님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잖아요. 그냥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근데 이 청원 유신선사라는 사람이 선지식을 스승을 만나서 오랫동안 이렇게 참선을 하고 공부를 해보니까 그 다음 경지가 뭐냐면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하면 무슨 마치 복잡한 종교적 화두처럼 생각하는데 요새는요, 과학이 발달해서 이게 화두가 아닙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고 하는 최초의 단계는 뭐냐면 분절된, 다시 말해서 산이라고 하는 다른 것으로부터 독립된 실체가 있다고 보는 입장이야. 산은 산으로 보이잖아요.
산이라고 하는 독립된 실체가 있어. 다른 것으로부터 구별되는 이거를 분절 일의 세계라고 그래요. 여기 뭐 쓸 게 없어서 그냥 내가 말로 하겠는데 분절 나눠지는 거예요. 분절 일의 세계가 뭐냐면 여기 있네. 이 분절 일의 세계라고 하는 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에요. 경험의 세계. 우리가 전부 다 보고 있는 게 분절 일의 세계예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야. 그런데 아까 청원 유신선사라는 사람이 스승을 만나서 한참 탐구를 해보니까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하는 세계가 무슨 세계야? 네? 분절이 없는 세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선을 통해서 여기에 도달하려고 그러면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요새는 사람의 인지가 발달했기 때문에 참선같이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머리로 다 이해가 되는 세계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 모임이 무슨 모임이죠? 아니 무슨 살림? 한살림이 바로 그거예요. 다시 말해서 분리 독립된 실체라고 하는 게 있다 없다? 분리 독립된 실체가 있다 없다? 없다야. 여러분 이미 무분별의 세계에 도달했습니다. 그 선사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면벽 수행을 해야 겨우 도달했던 세계인데 여러분은 다시 한번 여쭙겠어요? 분리 독립된 실체가 있다 없다? 자신 있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근데 이거 사실은 이게 요새 말하는 일체라고도 표현하고 한 생명, 뭐 한 살림, 뭐더라 온 생명 이렇게 해서 실제로는 분리 독립된 실체가 없어요. 다 하나의 세계 속에 이어져 있다고. 혹시 그런 말 들어봤어요? 하나의 종이 속에서 우주를 본다. 한 장의 종이 속에서 우주를 본다. 이 속에 우주가 있다. 우주가 본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틱낙한이라고 하는 그 스님이 그런 말 했어. 여러분 입고 계신 한 벌의 옷 속에서 우주가 보입니까? 안 보이지. 보여. 머리는 충분히 이제 아주 과학적이고 구체적으로 이해하면 된다니까. 여러분이 한 벌의 옷이 오기까지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봐요. 이건 뭐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해보면 재밌지만 그냥 이 한 벌의 옷이 여러분이 입게 되기까지의 원재료부터 시작해서부터 쭉 직접 간접으로 이어져 있는 걸 생각해 보면 이 지구상 더 나가서 저 별까지도 다 관련되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이걸 현대 과학은 현대 물리학은 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나라에도 저명한 물리학자인 장효익 교수 같은 분은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유일한 생명 단위는 우주다 이거 우주. 우주라는 생명 단위가 하나의 단위예요. 사실 이게 한살림 운동의 바탕도 이 세계관 위에 바탕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무분별이라는 걸 예전에는 이걸 마치 깨달음의 세계, 분절이 없는 세계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게 그렇게 그 어려운 그런 수행 과정을 통하지 않고도 충분히 과학적이고 구체적으로 이걸 인식할 수 있는 세계다. 이게 무분별의 세계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분은 이렇게 말했다고.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라는 경지에 이르러서 비로소 나는 휴식처를 얻었다. 휴식처란 말이 뭐예요? 마음이 편해졌어요. 근데 아까 벌써 편해져 버렸다고 아까. 그래서 내가 하산할 때 됐다 한 거예요.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온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분절되어 있는 이렇게 분리 독립된 실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하나로 이어져 있는 세계구나 하는 걸 본 순간 마음이 휴식처를 얻었다. 그 다음이 중요해. 그렇게 휴식처를 얻고 나서 다시 세상을 보니까 어떻게 돼? 역시 그 다음에 이게 뭐가 빠졌다. 역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지금 나를 포옹을 했어요. 이게 분절 이해 세계입니다. 사실은 이 성철 스님이 이야기한 사는 사녀 물은 물이다는 뭘 말했을까? 분절 1의 세계, 분절 2의 세계. 분절 2의 세계예요. 대단한 세계예요. 이게 지금 나는 이게 불가에서는 화두처럼 되어 있는 것을 대단히 그 과학적인 방식,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어떤 그런 걸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내가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이게 단지 마음의 세계에서 뭘 이렇게 그 마음의 세계에서 깨닫는 것 같지 세계에 그친다고 그러면 저는 이런 이야기를 안 해요. 제가 말하는 인문론이 뭐냐 하면 그런 인간의 의식의 어떤 변화, 의식의 변화라든지 그런 어떤 그런 것을 구체적인 사회적 실천 또는 구체적인 삶하고 이걸 하나로 결합하는 걸 저는 인문론에 보고 있어요. 사실 요새 내가 절실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이 화두처럼 생각되었던 것이 우리 사회운동,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난 실천될 때가 됐다는 거야. 그게 석가가 탄생해서 2500년 이후에 우리 지금 단계의 인류가 해 나가야 될 과제예요. 나 이거 말이요. 우리 한국에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특히 한국에서도 한살림 같은 이런 걸 아예 이런 철학, 아까 이야기했던 무분절의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사회적 실천운동. 보통 협동운동이라 해도 이런 경지까지 가기 어렵습니다. 한살림은 이름 자체가 무분절이라고 하는 철학적 바탕 위에 서 있는 협동조합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게, 나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가 모르는데, 대단한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하고 뭐가 기본적으로 서로 이렇게 양대 계급이 돼 있어요. 요새는 뭐예요? 아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하고 뭐가 기본적으로 양대 계급이 돼 있냐고. 자본가와 노동자야. 어이구. 분절 1의 세계. 분절 1의 세계는 뭐야? 아니, 아까 사는 사녀 물은 물이다 할 듯이 여러분이 한번 말씀해봐. 분절 1의 세계. 자본가고? 벌써 이제 우리는 거의 대단한 분절 2의 세계. 자본가는 자본가가 아니고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야. 어이. 대단한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자본가와 노동자라고 하는 게 사실은 서로 의존하고 있어요. 자본가 없으면 노동자 있나? 노동자 있으면 아주 의존하고 있어. 분리 독립된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 의존하고 있는 하나의 세계야. 이게 무분절의 세계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 무분절의 세계를 통과한 다음에 다시 이야기해보세요. 자본가고 자, 여기서 처음 단계의 자본가고 노동자다 분절 1의 세계와 무분절을 통과한 자본가고 노동자다라는 세계가 같을까 다를까? 어떻게 달라요? 예? 요게 사실은 저는 지금 우리 사회운동이 사회적 실천운동이 분절 1의 세계가 아니라 분절 2의 세계의 운동으로 발전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그럼 뭐가 다를까? 역시 분절 2의 노동자는 노동자고 자본가니까 자본가의 어떤 동기에 의해서 움직이고 노동자는 노동자의 동기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노동자는 뭐도 해야 돼, 그러니까. 노동자로서, 예를 들어서 자본가하고 이해관계가 다를 때는 뭐도 해야 돼. 아니, 자본가는 이윤을 추구하고 이윤이 많으면 노동자의 임금이 줄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해관계가 결립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본가, 이제 다시 분절 2의 세계에 나와도 역시 노동자는 노동자고 자본가는 자본가야. 그러니까 노동자는 노동자로서의 자기의 권익을 위한 운동을 해, 안 해? 해. 그러니까 때로는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뭐도 해? 대립도 하고 싸움도 해. 그거 달라진 게 없네. 아주 중요한 게 달라져 있어요. 적어도 이 싸움에는 뭐가 없어? 증오가 없어요. 그 다음에 분노에 휘둘리지 않아. 이해가 됩니까?
상당히 사실은 이게 지금 이걸 제가 이렇게 아주 그동안 얼마나 지금 이렇게 새 정부 들어서고 나서도 편가름이 더 심화됐어요. 사실은 제가 작년에 와서 이야기할 때는 그런 기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였을 때인데 그래도 선거운동 할 당시에 이야기한 통합이라든지 편가름을 넘어서자는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이야기했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별로 나아진 게 별로 없어요. 나아진 게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점에서 보면 편가름이 아주 어떻게 좀 심화됐다고. 근데 여러분, 이해관계가 다양한 사회에서는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끼리 하나의 뭐 정당을 만든다든지 뭐 노동조합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나쁜 겁니까? 이걸 편가름이라고 합니까? 이런 걸 편가름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건 이해관계가 이렇게 같은 사람끼리 모여서 그것이 하나의 어떤 정당도 때로는 만들기도 하고 이익단체도 만들기도 해요. 그거는 편가름이 아닌데 우리가 편가름이라 하는 거는 그런 편가름이 아니라 예전에 우리 좌우 대립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그 뿌리가 쭉 다시 말해서 세상은 많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의 정서, 옛날의 논리에 따른 그런 편가름이 지속된다는 게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양쪽이 나눠져 가지고 미리 정답이 다 정해져 있다니까. 정답이 다 정해져 있어. 이렇게. 이런 건 사실은 사실에 바탕을 둔 게 아니요. 관념 속에 있는 거야. 기왕 나왔으니까 이야기해보면 요새 이른바 나는 사실은 진영이라는 말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존재하니까 이야기해봅시다. 소위 진보 진영이나 좌쪽에서는 지금 어떤 것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정부가 뭐로 회귀한다는 거야. 유신 회귀요. 그 다음에 우쪽이나 여기 보수 쪽에서는 이 나라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 어떻게 된다는 거야. 나라가 빨갛게 된다는 게 아니고 빨갛게 된다는 사람은 없어. 지금 그렇게 하는데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망한다는 거야. 특히 가보년 120년 전에 가보년 때 우리가 나라의 망국의 어떤 그런 상태에 놓이게 돼요. 그래서 그 망국을 이야기해요. 근데 사실은 유신회귀나 망국이라는 건 현실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볼 때는 유신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아니 근데 그걸 그다음에 나라가 망할 가능성이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정서들은 지금도 이쪽에는 그런 정서가 굉장히 유신회귀라 이거예요. 이게 이쪽에 또 한쪽 끝에는 이게 잘못하면 이게 나라가 이게 망한다. 사실은 이런 것들은 사실의 바탕을 두고 있지 않는데 사람들의 관념 속에서는 굉장히 아직도 이게 뿌리 있게 있다. 이게 사실은 낡은 정서, 낡은 편가름이 나타내고 있는 하나의 현상이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아까 사는 사녀 물은 물이다 이야기 드렸던 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그런 어떤 낡은 뭔가 이렇게 사실하고 맞지 않는 오래된 편가름의 정서, 편가름의 논리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보다 큰 철학적, 사상적 바탕이 필요한데 우리가 흔히 듣는 이 사는 산이다, 물은 물이다 같은 데서도 구체적인 사회적 삶, 사회적 실천하고도 연결되는 이런 것들을 좀 실천해 가야 되는 그런 때가 됐다. 근데 이런 게 사실 정치 영역에서는 잘 나타나기 힘들어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 협동운동이라든지 마을운동 같은 특히 한살림 같은 아까 협동운동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좀 이렇게 뿌리를 내려갈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새 또 너무 양극화가 이렇게 심해지다 보니까 다시 좀 이렇게 옛날에 이게 뭡니까 마르크스주의적인 생각들이 들어 이렇게 나오는 거를 봅니다. 뭐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난번에 누가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노동자는 다 노동자가 아니다. 다자가 붙으니까 그냥 내가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다. 이런 말을 누가 했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엔 이 사람이 아까 이야기했던 무분별을 이야기하나?
했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노동자다운 노동자. 노동자다운 노동자가 어떤 노동자예요? 자본에 저항하지 않는 노동자. 그렇게 비교적 다시 말해서 그 흔히 뭐라고 그래? 노동 뭐라고 그래? 그게 노동자는 노동자인데 기득권을 가진 노동자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노동 귀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동 귀족들은 다시 말해서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득권을 타파하기 위한 그런 변혁의 주체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 같더라고요. 노동자다는 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말이야. 이 소위 지금 양극화를 나타내고 있는 자본주의, 지금 이렇게 신자유주의 어떤 자본주의 질서를 넘어서는 변혁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주체가 뭐냐 이거야. 그래서 요새 신프롤레타리아론이 나오더라니까요. 이거 사실은 일반화된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제가 좀 오늘 한쪽의 이야기지만 좀 소개할 필요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신프롤레타리아가 누구라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아까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말 속에는 노동자 속에는 노동자로서의 과거의 노동자의 정체성. 다시 말해서 옛날엔 노동자들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주체로 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그 비전이 있었잖아요. 그게 소위 사회주의 운동의 핵심이 되어 있던 비전인데 그 사회주의가 실패하고 나서 이게 사실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거의 이제 많이 이렇게 없어졌는데 요새 하도 양극화가 심하고 세계 자본주의가 위기에 봉착하다 보니까 다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좀 이렇게 좀 주목이 돼서 나는 여기에 대해서 뭐 학술적이거나 실천적으로 그걸 따지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요새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지금 그런 거예요. 이른바 정규직 노동자들은 거의 기득권 세력이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 프롤레타리아는 누구예요? 여러분, 누구예요? 비정규직이거나 또 누구예요? 실업자야. 근데 여러분, 비정규직 노동자나 실업자가 프롤레타리아로서 새로운 사회의 변혁 주체로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여기에 대답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정서라니까. 이게 이른바 아주 오래된 낡은, 그리고 충분히 그동안 사회적 실천을 통해서도 검증됐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정서예요. 이런 사람들이 변혁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 아마 저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야기가. 조심스럽지만, 제 느낌을 그냥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폭동의 주체는 될 수 있어요. 폭동은 일으킬 수 있지만,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가 없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나 실업자들이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변혁의 주체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변혁의 주체로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드시 이게, 뭔가 만들어내야 될 그런 그 실력이랄까,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능력이 뭐냐. 근데 비정규직 노동자나 실업자들한테는 이걸 기대하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폭동의 주력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사회를 그냥 타도하고 파괴해버릴 수는 있어. 근데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는 이게 역부족이에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면 적어도 두 가지 능력이 있어야 돼. 하나는 자체적으로 사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의사를 결정해서 그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움직일 수가 있어야 돼.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이제 경제에 대해서 말한다면 자본가인
그 기업주가 결정을 하고 노동자들은 노동을 제공해서 그 따라만 가는 그런 체제가 아니고 이를테면 그런 노동자들, 다시 말해서 변혁의 주체들이 스스로가 의사를 결정하고 그 의사 결정에 따라서 그 사회를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움직여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적어도 지금 자본주의에서 뭘 가지고 생산력을 유지하고 있죠? 아니, 자본가들이 그 기업을 경영하면서 무엇을 해서 생산력을 유지해? 이게 실제로는 사실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 자본주의의 높은 생산력을 가능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뭘 가지고 하고 있죠? 아니, 자본가들이 생산력을 발휘하게 되는 기초가 뭐예요? 요새도 철도 노조 파업할 때도 나오잖아. 정부가 이야기하는 게 뭐야? 뭘 도입하겠다는 거예요? 예? 민영화는 아닌데 뭘 도입하겠다는 거예요? 경쟁이요. 근데 사실은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양극화를 낳고 있는 가장 바탕인 거 아니에요? 자유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심각한 양극화를 나타내는 원인인가 동시에 다른 하나는 뭐야? 이게 높은 생산력의 원천이라니까. 이걸 알아야 돼. 경쟁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사실은 자본주의의 생산력의 바탕이 되고 있는 게 경쟁이에요. 동시에 이 경쟁은 양극화라든지 경쟁이 갖고 있는 비인간적인 인간 소외를 낳고 있는 원인으로 작용해. 이중적인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이런 자본주의 경쟁을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의 주체로 될 수 있으려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체적으로 의사를 결정해서 그걸 가지고 그 사회를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그런 운영 체제를 갖출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다른 하나는 뭐예요? 지금 바로 이야기합니다. 뭐를 넘어선 동기에 의한 생산력이 유지가 돼야 돼. 경쟁을 넘어선 생산력이 유지가 돼야 돼요.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아마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까 이야기했던 이른바 프롤레타리아트가 변혁의 주체가 될 수 있겠지. 제가 볼 때는 무망합니다. 그건 현실적인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로 지금의 어떤 이런 사회, 이를테면 차가운 사회, 양극화된 사회, 여러 가지 그런 사회를 넘어서는 세상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나는 이 두 가지 능력을 길러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 두 가지 능력을. 근데 이 두 가지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그래도 지금 현재 가장 좋은 곳이 어디냐라고 본다면 저는 협동조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협동조합이 작년에 협동조합법이 통과되고 나서 지금 거의 전국적으로 몇 개가 생겼냐? 3,000개 생겼다고 그래요. 협동조합, 여러분처럼 이렇게 한 살림 같이 오래된 이렇게 생활협동조합은 좀 논외로 하고, 협동조합법이 통과되고 나서 새로 생긴 협동조합들이 한 3,000개 생겼는데, 제가 조금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너무 거품이 많아요. 그래서 자칫하면 앞으로 몇 년 지나고 나서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협동조합은 안 돼라는 식의 태풍이 지나가듯이 그런 결과로 끝나버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인문운동가로서 어떻게든지 그런 식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한번 하겠다 하고, 사실은 작년 1년 동안 열심히 이렇게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그 인문운동이라는 게 아까 이야기했던 두 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일반 자본주의 일반 기업처럼 소유주가, 그러니까 기업주가 결정을 내리고 종업원들은 그 결정에 따라가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다시 말해서 협동조합은 일단은 모두가 다 주인인 거예요. 모두가 평등하게 주인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사이좋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느냐.
이 연습을 해야 돼요. 아마 지금도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할 거예요. 만일에 누가 선생님 그 가까운 사람이요, 동업을 하겠다고 그러면 말리시겠어요? 구원하시겠어요? 누가 동업을 한다고 그러면? 예? 말려요? 아니, 아까 하산하신, 거의 지금 하산 직전까지 가신 분인데, 왜 말리세요? 머리는 하산할 때 됐는데, 몸은 아직도, 오늘 정말 진짜 좋은 말씀 하셨어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나도 머리는 하산할 때 다 됐는데 몸은 아직도 그냥 산중에 있습니다. 지금. 좋은 이야기인데. 근데 왜 동업하면 말립니까? 사이가 나빠져 버려. 사이가 나빠진다는 건 무슨 뭐야? 서로. 의사결정이 워낙 작았습니다. 예? 의사결정에서 서로 제대로 안 맞아요. 의사 결정하기 힘들다니까. 내가 작년 12월 달에 전라도 광주에 가서 협동조합 1주년 뭐 기념 뭐 하는 그런 모임에 초대를 받아서 가서 이야기를, 이게 거기 협동조합 다 만든 사람들이 왔더라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1년 동안 해보니까 어려움이 없느냐고 하니까 어려움이 많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떤 그 여자분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었더라고. 내가 뭐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 나는데 가서 내가 여쭤봤다니까 1년 동안 해보시니까 서로 의사결정하는 데서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하니까 없다는 거예요. 없고 우리는 지금까지 전부 다 일치한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 일치해서 그런 어려움에 봉착한 일이 없대. 이 협동조합의 미래가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어렵습니다. 왜? 대체로 어떤 서로 다른 세계에서는 서로 부딪히면서 맞춰가는 것이지 일치한다는 부분들은 반드시 그쪽에 어느 한 부분에선가는 표현 못하고 반대할 수도 있고 또 겉으로 드러나는 100%의 그 일치됨은 반드시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느낌 아세요? 네? 느낌 알아? 느낌 아니까. 느낌 아니야. 느낌 아는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 동업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여기 느낌 모르나 봐. 그러니까 지금, 근데 여기 벌써 느낌 아시고. 근데 대체로 동업하면, 지금까지 동업에서 성공한 일들이 별로 없는 거야. 첫 번째 관문이 뭐냐면, 바로 여기요. 다들 동등하게 주인이다 보니까 이 의사결정이 정말 어려워. 그래서 동업을 안 했으면 실제 동업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동업합니까? 사이 좋은 사람들이 해요? 사이 나쁜 사람들이 해요? 사이 좋은 사람들이.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이에요? 비슷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비슷한 사람끼리 하는데 하면 아주 사이가 나빠져서 해지는데 그게 지금 현재 사람의 실태라니까. 사람의 실태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 의사가 불일치해 본 적이 없다는 게, 그래서 나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봤어요. 이건 사이비 협동조합이거나, 사이비 협동조합은 뭐야? 그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오너가 있어. 이게 짐작이 가죠. 이건 사이비 협동조합이거나, 아니면 아주 잘못된 그런 바탕에서 출발하고 있어. 언젠가는 반드시 의견이 다른 게 나타나게 돼 있지. 대처할 능력이 없어. 왜? 지금까지 같은 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니까. 우리는 똑같아. 아주 위험하고. 사실은 요 연습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협동조합의 그 역사가 사실은 굉장히 짧아요. 특히 생산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도 다름이 아니야. 두레에서 찾는 경우도 있어요. 옛날에 두레. 근데 두레하고는 다릅니다. 두레가 분명히 과거에 대단히 탁월한 그런 어떤 걸 갖는 건 저도 부정을 안 하지만 지금은 두레가 우리의 모델이 될 수가 없어. 가장 모델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게 뭐냐면 옛날에 두레는 어떤 사회예요? 농경사회잖아요. 여기 지금 같은 동네 이름이 뭡니까? 지금 사시는 동네. 오창? 오창이 동네 이름이요? 내가 오창 휴게소 그 동네요? 그래요? 이제 이럴 때면 마을이 몇 가구나 사세요? 아파트에서.
아파트 점점 이상하게 돼. 아니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저 사시는 데 어디예요? 예. 사시는 데가 사기막입니다. 사기막. 예. 저 몇 가구나 사세요? 30가구. 좋습니다. 30가구에서 두레를 한다고 할 때, 그 두레를 하는데 자기는 그날 다른 일 하고 싶잖아요. 그 빠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이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니까 짐작이 안 되겠지만 옛날 두레라고 생각해봐. 빠질 수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빠지면 어떻게 돼? 불이익이. 완전 왕따지. 짐작이 가죠? 다시 말해서 옛날 그 사회, 가부장제, 신분제, 그리고 그 봉건적인 사회의 규범이나 그런 사회 속에서 두레라고 하는 것은 거의 준강제야. 근데 지금 그런 게 모델이 될 수 있어 없어요? 지금은 철저히 개인이 해방되는, 개인의 자유가 바탕이 되는 사회인데 그런 면에서 모델이 되기 어려워요. 내가 두레의 어떤 그런 우리나라의 협동적 전통을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전혀 다르다. 지금은 아주 완전히 자유로운 개인이 바탕이 돼서 협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과거 두레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첫 번째 과제가 결국은 이 관문을 넘어서야 돼. 동업도 마찬가지, 협동조합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그 주체, 각 그 주인인 그 주체들이 사이좋게 의사를 결정하느냐. 요게 이제 첫째예요, 첫째. 그래서 요기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아마 논어를 통해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자유로운 개인들이 어떻게 사이좋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그동안 축적된 경험이 거의 없어. 우리나라에서. 실패한 경험만 있어요. 20년 전에 몬드라곤을 제가 어떤 연구소에 있을 때 소개할 당시에 상당히 생산협동조합을 시도한 몇 개 그룹이 있었는데 하나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겨우 명맥을 유지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거는 뭐 좀 이렇게 기업다운 기업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서 실제로는 거의 이게 잘 안 됐어요. 근데 요새 갑자기 이렇게 정부로부터 부는 바람 때문에 상당히 좀 이게 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나왔지만 이것이 그냥 정말 우린 또 역시 협동은 잘 안 돼 하는 쪽으로 결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힘을 모아보자.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문운동이 기여할 부분이 있다 해서 작년 1일 동안 사실은 제가 그런 데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자고 그러면 거의 거절하지 않고 빠지지 않고 가서 이야기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검증되거나 이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한살림이라든지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런 협동조합들에서 나는 이제 새로운 협동조합들, 이런 협동조합들이 나올 수 있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늘 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그런 걸 인큐베이터 할 수 있는 어떤 능력과 실력 이런 부분들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어떻게 사람들이 의사 결정하는데 서로 다른 의견들이 이렇게 어떤 의사 결정하는 방식으로 사이좋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사고 방식이라든지 또는 그런 의사결정 방식이 어떤 이렇게 실제적인 경험이 축적되면서 하나의 전통으로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이걸 진짜 연습할 그런 장이 협동조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아까 먼저 좀 거창할지 전체적으로 말한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전망을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바로 그거예요. 그거를 실제로 이 협동조합이 가장 연습하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지금의 사회보다 보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가장 구체적인 내용이 이걸 연습하는 거예요. 만일에 지금 현재는 이게 다른 사람하고 의견이 다를 때 어떤 식으로 의견을 좀 조율을 하겠습니까?
의견이 달라 지금. 근데 협동 뭘 같이 지금 뭐 좀 일을 하려고 그래요. 좀 얘기를 좀 많이 서로 해봐야 되죠. 많이 해보지. 많이 해봐도 달라. 이렇게 됩니다. 보통은 많이 해볼수록 달라. 아니 그렇잖아. 아니 여러분 그런 경험들 느낌 알잖아요. 생각이 달랐잖아. 생각이 달라가지고 밤에 잠을 안 자고 생각할 때 있지. 생각할수록 괘씸해. 생각할수록 그렇게 되잖아.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이야기 많이 해볼수록 달라. 그게 어떻게?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 구석에 흩어지는 거지. 해결이 안 돼. 어떻게? 뭐 좀 서로 이게 일치를 시켜보려면 어떻게?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갈라져 버렸어요? 지금 목소리가 높아지고 뭐 특별히 그렇게 그 의견을 조율하려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해본 적이 별로 많이 없어요. 대체로 그래서 사람들이 동업을 안 하는 이유가 그거야. 동업하면 그런 데 봉착하거든. 한 대씩 봉착하게 돼 있어. 근데 요새 협동조합을 하면 뭔지 모르고 지금 막 그냥 그게 거품이에요. 뭔지 모르고 뭐 하는데 반드시 봉착하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게 두려워. 이게 소위 말하는 두려움입니다. 나하고 다른 생각을 만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어. 그래서 그 두려움을 피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제일 쉬운 방법이 어떤 사람하고 만나면 생각이 다른 사람이 만나는 데는 두려움이 있다니까. 그 두려움은 내 생각을 포기하거나 이걸 눌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을 안 만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야? 두려움을 피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안 만나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 요새 저기 동업이라든지 뭘 함께 하는 걸 잘 안 해. 근데 적어도 이걸 이제 넘어서야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기특하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선생님 지금 보니까 안 만나지 않고 만나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는 것 같아. 아니 내가 보니까 지금 벌써 그 의지가 딱 보여.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 만났어요. 생각이 달라. 술 한잔으로 푸는 거지. 술 먹으면서 풀어요. 술 먹으면서 아주 희한. 근데 술 먹어서 풀 수 있는 방법이 그것도 있긴 있어. 부부싸움 같은 거 풀 수 있지 더러. 근데 부부싸움도 술 잘못 먹었다 하면 아주 더 큰일 나요. 근데 대부분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조율하는데 대체로 이제 나하고 둘이 둘이 의견이 달라. 근데 선생님이 리더야. 리더적인 역할을 해. 내가 막 다른 의견을 막 내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말을 해도 전혀 안 들어. 내가 뭐 이야기해서 이게 좁혀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조금씩 양보하자고. 조금씩 양보하자고? 나는 양보 안 해. 이렇게 결국 이제 아주 보면 구체적으로 하면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어. 될 때 결국은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제일 하는 방법이 좀 자기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눌러. 이게 소위 이제 적당히 양보하고 타협하자고 하는 건데 누른다는 건 뭐야? 내 생각을 참는 거야. 그런데 참아서 만일에 의사를 일치시키는 방식으로 한다면 이게 오래 갈까 오래 가지 못할까? 오래 못 가. 참는 거는 결국 언젠가는 터지게 돼 있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참이 쉽지 않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을 하고 있는 거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신앙적으로 신앙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공동체 같은 걸 해요. 그럼 신앙 공동체 같은 거는 그 신앙에서 조율을 하긴 하는데 몰라. 저는 잘 모르지만 신앙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도 이게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를 절대 경시하는 이야기 안 해요. 개인적으로 다 풀어가는 방식이 있어요. 나도 우리 아들하고 3년 동안 살면서 숱한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야, 이 부자가 같이 3년 사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요새 그래서 우리는 부서져 흩어지는 쪽이 아니고 깨어 열리는 쪽으로 가가지고 지금 부자 간에 상당히 좀 평화스럽게 평화 공존을 잘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개인적으로 다들 명상을 하든 뭐 여러 가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를 가지고 해결하는 노력들을 해요. 저는 이런 걸 결코 경시하진 않지만 나는 한 집단의 문화로서 이런 거를 좀 소개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내가 이게 공자라고 하는 사람을 동원해서 도구로 해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서로 이야기할 때 서로 이게 이야기가 잘 안 돼서 팽팽하게 대립되고 팽팽하게 평행선을 가게 되는 그 바탕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게 다 있어. 아주 신념이 강하고 막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 생각이 옳다는 게 강해. 또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게 더 강할 수가 있어. 또 사명감이 큰 사람일수록 이게 강할 수가 있어. 이해가 돼요? 사실은 내가 옳다, 자기가 옳다고 하는 생각이 다 바탕에 깔려 있어. 근데 지금 선생님은 그런 생각 없죠? 자기가 옳다 이런 생각이 없잖아. 강해요? 아니 여기 말고 저쪽에. 여기 선생님 강하신 것 같고 여기는 아까 보니까 벌써 하산할 때가 됐는데, 근데 대부분 그래. 근데 이거를 내가 공자의 유명한 논어에 나오는 걸 통해서 작년에 이야기했을 거야. 아마. 아까 그것만 기억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 말하면 기억이 되실 거예요. 아주 그 논어에서 제가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문장인데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프린트에 아마 이제 나와 있을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내가 아는 게 있느냐? 내가 아는 게 없다. 무지. 내가 아는 게 있느냐? 내가 아는 게 없다. 무지야. 두 번째는 그런데 누구라도 나에게 물어오면 텅 빈 데서 출발해서 공공에 텅 빈 데서 출발해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양 끝을 두들겨서 끝까지 밝혀보겠다. 그 프린트 안에 문장이 들어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세 단락으로 되어 있는 이 문장이 사실은 제가 이 논어를 통해서 보면서 공자가 정말로 소통과 탐구의 달인이었다. 제가 전에 이 무소유 공동체 생활을 한 8년 동안 할 때 소통과 탐구 방식이 연찬이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연찬. 근데 그 연찬 방식을 2500년 전에 공자의 이 표현 속에서 그 핵심을 그대로 말하고 있죠. 참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는 인문운동을 할 때 인문운동의 출발적으로 좀 작년 1년 동안 이제 주로 많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아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하는 건 괴산에서 처음 된 거야. 이제 작년에 맨날 공자만 가지고 했으니까 어때? 괜찮죠? 아까 산은 산이다 그것도. 네? 괜찮죠? 야, 앞으로 더 개발할 거예요 지금. 내가 아는 게 있느냐 아는 게 없다. 무지야. 뭘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뭘 모른다는 거예요? 무지. 뭘 모르는지는 모른다? 이게 이야기가 이상하네. 대부분 그래. 뭘 모르는지, 무지하면 뭘 모르는지는 몰라. 이거 아주 핵심 말씀하세요. 그럼, 선생님, 그러면 그렇게 말하지 말고, 여기서 무지할 때 뭘 모르는 거예요? 공자가, 나는 아는 게,
내가 아는 게 있느냐? 아는 게 없다라고 했는데 뭘 무지요? 세상의 이치를 모른다. 겸손하게. 네. 겸손하긴. 근데 대부분 선생님 저 아는 게 있습니까? 아는 게 많죠. 많지 않죠. 조금은 있고. 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겸손한 거야. 속으로 많이 알아. 말로는 근데 속으로 많이 알고 있다고. 이게 겸손한 건데 공자가 이렇게 겸손했다고 그러면 2500년 동안 스승 중에 스승이라고 아마 안 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무지라고 했기 때문에 스승이에요. 뭘 몰라? 네?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을 물론 모르지.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 모르는 건 뭐 당연한데 자기 자신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주 중요해요. 이게. 사실, 실제, 진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공자만 몰라? 공자만 몰라? 아니, 공자하면 대단히 뛰어난 사람 말이에요. 근데 공자가 난 무지라고 그랬어. 그러면 공자만 모른다는 이야기요? 그게 아니라니까. 사람은 이런 말이야. 인간, 육체를 가진 인간은 사실, 실제, 진실 이런 걸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야.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이 오늘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이거 이야기 들으면 다 지금은 머리로 이해가 된다니까. 머리로 다 이해가 돼. 머리로도 아직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많지. 한번 간단히 그냥 이게 간단한 게 아니고 더 복잡해져가지고 이것 때문에 또 오늘 많이 걸려버릴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뭡니까? 요즘 선생님 이거를 지금 이 실물을 보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다 같이 생각해봐. 이거 보고 계십니까? 이거 다 보고 계시잖아.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게 이 귤이라고 하는 실물입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고 있잖아요. 이래서 사실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공자가 무지라고 하는 거를 예전에는 마치 화두처럼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내가 몇 마디 이야기해보면 금방 여러분은 그렇구나 하고 생각할 수가 있어. 아마 이야기해도 그렇구나 생각 못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자, 너무 지금 내가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느꼈잖아, 지금. 얼굴 표정이 그래. 지금 보고 있는 게 귤 맞습니까? 귤의 실물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귤의 실제 실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이! 왜? 질문의 요지를 생각하는 게 어떻습니다. 요게 넘겨짓기야. 그럼 내가 한마디면 속을 뻔했다니까. 그러면 진짜인 줄 알고. 근데 사실은 이제 여러분이 보는 건 실물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착각이야, 이게. 착각이야. 제가 작년에 아마 나를 실례로 들어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마 이게 더 쉬울지 모르겠네. 여러분 지금 저를 처음 보는 분도 있고 두 번째 보는 분도 있겠지만 처음 보는 분은 날 벌써 이제 1시간 이상 봤는데 내 실물을 봤습니까? 봤다고 생각하잖아. 내 실물을 봤다고 생각하잖아. 뭘로 봤습니까? 오늘 처음 보죠? 나 처음 보요. 잘 됐네.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 보요. 잘 됐네. 처음 보는데 나를 좀 봤잖아. 가까운 데서. 뭘 통해서 봤습니까? 선생님이 말을 통해서 봤다고? 아니, 본 걸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말은 들었지. 내 모습을 뭘 통해서 봤냐고. 눈을 통해서 봤죠. 마찬가지라니까. 이것도 뭘 통해서 봐요? 눈을 통해서 봐. 선생님 눈 속에 나라는 실물이 들어갑니까? 큰일 나지.
근데 그런 말을 하잖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남편? 남편이라는 사람은 없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 근데 실제 자식을 눈에 넣을 수 있나? 큰일 나지. 그러니까 사실은 나라고 하는 게 여러분 눈내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 나를 본다고 하는 것은 요새 이제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옛날에 공자 시대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니까.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눈에 이게 보이는 모습이 어떻게 들어가느냐면 뭘 통해서 들어가 이게 저 사진기로 말하면 뭐예요? 렌즈야. 렌즈를 통해서 이게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이제 저 카메라만 필름 하세요. 망막에 뭐가 맺혀? 상이 맺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건 나야, 그 상이야. 상이요. 근데 그 상이 여러분들이 보는 상이 또 다 같아 달라. 아니, 이게 나는 여기 있어. 나는 실물이 여기 하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상은 같아 달라. 같아요. 같아. 와, 이러면 이제 역사가 바뀌는 거야, 이게. 상이 같아?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앞에서 보는 경우하고 저 뒤에서 볼 때도 다르고, 여러분 뭐가 달라? 우선 렌즈가 다 달라. 시력이 다르다니까? 시력이 얼마세요? 예? 2.0? 교정으로? 2? 1.2. 그렇죠. 2.0이라서 깜짝 놀랐어. 근데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이 렌즈가 전부 다릅니다. 그 다음에 망막의 상태도 다르기 때문에 엄밀하게 보면 그 망막에 맺힌 상이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요게 본다는 거야. 나라고 하는 실물을 볼 수가 없어. 이게 인간 존재의 특성이라니까? 그 다음에, 나 보고 판단했잖아요. 벌써 1시간 동안. 어떻게 판단했어요? 제가 한 10자 이내로 표현해봐. 나는 어떤 사람 같아요? 내가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곤란하면 둘 중에 골라.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게 말하기 쉽게 해줘야 돼. 이게 하면 또, 좋은 분. 이게. 근데 아마 속으로는 안 그랬을 수 있어. 속으로는 이렇게 볼 수 있다니까? 말만 번들어란 사람. 이중인격자. 아주 이렇게, 다시 말해서, 나라고 하는 게 이제 눈에 이렇게 상으로 맺히면 그 상에 대해서 판단은 뭐가 해? 머리가? 좀 과학적인 지혜가, 머리가? 뇌가 판단하는데 뇌가 그냥 아무것도 없이 판단하나? 아닙니다. 뭘 가지고 판단해? 각종 신경계를 통해서 들어온 정보를 통해서 어떤 정보들이 돼 있어요? 시각, 촉각, 오감을 통해서 그거는 이제 감각으로 들어오는 거고, 감각으로 들어오는데 그 감각으로 들어온 것을 판단은 뇌가 하잖아요. 뇌가 할 때 나같이 생긴 사람을 보고 판단하잖아요. 그때 어떤 것에 의해서 판단하면 뇌에 이미 저장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경험. 그 다음에 지식, 가치관, 여러 가지 요소로 축적된 정보가 있어가지고, 아주 빠르게, 이를테면 나라고 하는 상이 딱 맺히면 그 상에 대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그 뇌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정보가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른 거야. 이 중에 지금 거의 대부분은 저를 좋은 사람으로 판단. 맞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은 저렇게 생긴 사람, 위험하다. 저는 아주 이중인격자고 저 일단 큰일 난다. 이런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던 정보입니다. 이거는 그게 전혀 그렇지 않아. 그렇던 정보가 아니라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야. 그 사람이 어떤 경험이 있어? 나같이 생긴 사람한테 당한 거야. 음식도 마찬가지. 어떤 음식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맛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싫어하잖아. 어떤 정보가 있는 거야? 그만이 가진 정보가 있다니까. 그걸 먹고 한번 체했던 사람이나 뭐 한 사람은 아주 그에 대해서는 판단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무지란 말이 뭔지 좀 이해가 될 수 있잖아요. 사람이란 존재는 어떤 실물, 사실, 그것을 파악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자기가 뭐 판단한다고 하는 건 뭐일 뿐이야. 결국 자기의 감각에 의해서 얻어진 상에 대해서 자기의 경험이나 지식 등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의해서 판단할 뿐이지. 다시 말해서 내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그 사람, 나의 감각과 나의 판단일 뿐이야. 아주 사실이나 실물에 근접할 수는 있지. 어떤 사람은 아주 상당히 근접하게 보는 사람도 있고 멀리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사실에 가깝게 판단하는 사람도 있고 멀리 판단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그것은 실물 그 자체하고는 다른 것이다. 이해가 됩니까? 이걸 옛날 사람들은 막 이런 과학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아마 참선을 몇 년을 하고 뭐 온갖 그런 걸 통해서 겨우 도달해서 깨달았다 이렇게 되지만 지금은 보통 사람들이 머리로는 다 깨달을 수 있다니까. 다시 말해서 공자가 말한 무지라고 하는 건 바로 우리는 실물이나 사실 그 자체를 그걸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 감각과 자기의 판단일 뿐이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좀 달라질까? 이제 그동안 이제 의견이 달랐던 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가 있습니까? 지금 뭐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없어? 의견이 다른 사람이 없다고? 사교 범위가 좁은 거예요. 오늘 또 이렇게 나하고 가까이 있어가지고 오늘 또 그냥 이 오늘 운이 나쁘다 생각하지 마시고 횡재 만났다고 생각하셔. 근데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 이제 부부간에도 그렇고 사실 가까운 사람들끼리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먼 사람들, 자기하고 먼 사람들 때문에 잠 못 잃어본 적이 별로 없다니까. 혹시 무슨 대통령 때문에 밤잠 못 잃어본 적 있어요? 말은 막 그냥 뭐 하더라도 그렇지 않아. 실제 밤잠 못 이루는 거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야. 가족 아니면 이웃, 동료 이런 사람들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그동안 꾸준히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이 사람은 도저히 참 말이 안 돼. 생각이 달라. 이렇게 할 때, 그 바탕에 보면, 내가 옳은데 왜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할까? 그건 틀렸다는 거야. 내가 옳은데 하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사실은 저 사람도 그 사람의 감각, 그 사람의 판단, 나도 내 감각, 내 판단이지 어느 누구도 사실을 알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바탕에 쫙 깔리면 어떻게 조금 바뀔까? 그런 사람 떠올랐어요? 오늘 가면 좀 바뀔 것 같아? 이야기가 될 것 같아? 잘은 모르겠지만 노력은 해봐야 되겠지. 근데 자신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그럴 거예요. 대부분 그래 머리로는 알겠는데 하고 실제 오늘 돌아가서 바로 내가 그러면 이젠 그 사람 말이 귀에 좀 들어오고 이렇게 될까 이렇게 해보면 대부분 갸우뚱하는 거야. 선생님도 좀 그런 느낌이 듭니까? 누굴 떠올려 봤을 때 오늘 가서 딱 하면 이제는 뭔가 내가 옳다 저 사람이 틀렸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그 사람 말이 좀 귀에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조금 잘 안 될 거예요. 왜 안 되냐 하면 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어떤 사고방식에서 어떤 문화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옳다. 이것이 틀림없다고 하는 이걸 소위 단정의 문화라고 해요. 단정하고 있어. 전부.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개인적인 단정보다 더 무서운 게 집단적 단정이야. 개인적으로 막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건 어떤 때는 반성할 때도 있는데 집단적으로 옳다는 게 막 들어가면 이게 어떻게 돼? 반성이 아니야. 이게 심하게 되면 종교적인 정도로 나가게 되면 이때 전쟁은 무슨 전이라고 그래? 성전이라고 그래. 이건 뭐 전혀 자기를 반성할 게 아니라 더 굳어져 버려. 그래서 사실은 쉽지 않아.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이걸 머리로 이해했다고 해서 바로 되진 않아요. 그리고 바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도 실망하고 자기를 자책하는 경우도 많다니까. 왜 저 사람은 말은 저렇게 그럴싸하게 하는데 실제 행동은 저렇게 안 할까 하면 그 사람을 막 체크하는 거예요. 또 자기 자신의 나는 머리로는 알겠는데, 아니 이제 오늘 또 했으니까 아, 그렇구나 머리는 알겠는데 실제로 그 사람하고 이야기해보면 잘 안 돼. 그게 잘 들리지도 않고, 그 사람 말 이렇게 그 귀에 잘 안 들어와. 왜 그럴까? 이게 자책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의식의 진화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내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건데 불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머리로 아는데 2급이 걸려. 2급. 겁이라는 단위 알죠? 몰라요? 겁나게 긴 시간을 겁이라고 그래요. 아니 말할 방법이 없어.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야기해. 뭐 이만한 바위에 3년에 한 번씩 선녀가 내려와가지고 선녀가 비단 옷으로 스치고 지나가서 이 바위가 다 달아 없을 때가 1급이야. 과장이 심해. 그냥 차라리 그냥 겁나게 긴 시간 이렇게. 근데 2급 동안이라야 머리로 안다는 거야. 이게 이제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머리로 알고 이게 체득이 돼. 실제로 그렇게 상태가 되는 거는 3급이 걸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로 생각해서 체득되는 데까지 시간이 있어. 일반적인 경우에 이게 인간의 의식이 진화하는 순서이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말은 그렇게 하는데 행동은 그렇게 안 할 때 그 사람을 체크하는 마음이 들기보다도 어떻게 생각해요? 아, 머리로 아는 것만 해도 2급이 걸려서 한 거야. 그러고 이제 앞으로 조금 더 3급 있으면 이제 체득하게 돼. 그러니까 비난하거나 비판하기 전에 그 자체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 마음이 돼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연습해야 된다니까. 연습이 제일 안 되는 이유는 그거야. 비난해버려. 자기도 자책해버리고. 비난하거나 이렇게 하기 전에 좀 이렇게 받아들여서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게 협동조합에서 협동조합이라는 건 이제 협동운동이고 가정이든 자기들 동료든 이웃 마을 사람들하고 할 때 이 문화가 정착되도록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각자의 감각과 판단에 의한 것이다. 특히 어떤 사람하고 생각이 다를 때는 빨리 그것을 이렇게 자각하는 거야. 생각할 때, 내가 왜 이렇게 내 주장을 열심히 하고 저 사람 틀렸다고 하고 있지 할 때 먼저 딱 떠올리는 게 저 사람이나 나나 실물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야. 실제를 아는 게 아니고 그 각자의 감각과 각자의 판단을 한 것일 뿐이다라고 하는 자각을 해요. 이 자각을 하고 그 바탕에서 이야기를 하고 들어야 돼. 그런 것을 연습하는 문화를 나는 좀 이렇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난 괴산에 와서도 여러분들 아까 그 문화 공연도 하시는 것 보고 이렇게 아주 화기애애하고 이런 문화가 있는 곳에서 이런 것이 연습되는 그런 문화가 이렇게 자랄 수 있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작게는 우리들이 어떤 가정, 이웃의 사이좋음 또 협동조합의 어떤 운영을 잘하는 것으로 되지만 크게 보면 이것이 진정한 어떤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켜가는 일이고 지금 우리나라에 팽배하고 있는 낡은 정서와 낡은 논리에 따른 편가람의 문화를 벗어나는 길이에요. 이게 사실 아까 내가 변혁으로 말한다면 변혁의 주체가 이게 형성해야 될 진짜 실력이라는 거예요. 이런 실력을 갖춘 사람만이 변혁의 주체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실력을 갖춘 집단만이 변혁의 주체가 될 수 있어요. 사실은 저는 이제 우리 그 협동운동이 이런 면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가지를 더 잠깐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이제 또 여기만 가지고는 안 돼. 이제 시간이 없으면 요거만 이야기하고 끝내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 안 되는 그게 나도 실제를 모르고 너도 몰라. 여기서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도 모르고 너도 몰라. 그럼 어떻게 무슨 의사를 결정하고 어떻게 결정을 해? 결정할 수가 없지. 나도 모르고 너도 몰라. 그럼 뭘 가지고 갈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쳐버리면 자칫하면 두 가지의 이 길로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불가지론이라는 게 있어요. 불가지론. 세상의 어떤 실제
사실은 알 수 없는 존재다 해가지고 그냥 판단 보류야. 인간으로서는 판단할 수가 없어. 이게 불가지론이야. 또 불가지론까지는 안 가더라도 다음이 뭐냐 하면 그래. 나도 몰라. 넌 알아? 이렇게 또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또 선생님 가셔가지고 남편하고 이야기할 때 난 몰라. 당신 알아?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돼. 다시 말해서 모른다. 이게 잘못하면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가 돼. 이 두 가지 세계가 아니야. 그래서 그 공자 이야기를 잘 봐야 돼. 출발은 무지에서 출발해. 무지의 자각이야. 우리는 사실을 아는 존재가 아니라는 데 자각에서 출발하지만 어떤 이제 누가 물어보더라도 하는데 이걸 요새 말로 말하면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거기에서 눈을 돌리지 않아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공자는 누가 물어오더라도 비브라고 어떤 하찮은 사람이 물어오더라도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걸 현대식으로 말하면 내가 그런 무지를 자각한 어떤 그런 경지에 소위 말하는 그런 자각,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 할지라도 한 사람인데 그냥 현실적인 문제 초연해 버릴 수가 있어. 난 뭐 저 현실 뭐 그런 사고방식 초연해 버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공자는. 그러니까 누가 물어오더라도 하는 말을 요새 현대적으로 말하면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할지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를테면 뭐 구체적인 문제들 있잖아요. 뭐 크게는 뭐 요새 전국적인 이슈가 되는 문제도 있지만 작게 보면 뭐 전부 다 이렇게 마을의 문제 뭐 직장의 문제 있잖아.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 초연하는 입장이 아니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누가 물어오더라도 하는 뜻이야. 그러면 피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피하지 않고 들어가는데 그때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는 말이 있어. 그건 뭐냐 하면 어떤 판단을 할 때 모든 경우에 대해서 아까 무지라는 자각이 있으니까 단정하지 않고 다 검토를 하는 거예요. 다 끝까지 검토를 해서 이 시점에서 무엇이 가장 옳은지 하는 걸 끝까지 탐구하겠다. 이게 무지에서 출발해서 종착점이야. 그러니까 무지에서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연찬이라는 것도 소위 말하는 거기에서 출발해버리면 이게 소위 연찬에서 영위에 선다고 하는 거예요. 영위에. 제로 포인트에 선다. 이게. 거기서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끝까지 탐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에서 출발해서 철저히 구명한다. 이게 연찬의 기본 핵심인데 공자가 다 그려요. 끝까지 하는데 그 끝까지 찾아나가는 바탕이 뭐냐면 공공이요. 텅 빈 데서 출발해서. 텅 빈다는 게 뭘까요? 이제 요거 이야기를 좀 텅 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아까 이야기한 거 쭉 했는데, 자 무지에서 출발해서 무지의 자각에서 출발해서 끝까지 진실을 밝혀간다는데 그 기본 바탕이 뭐냐면 텅 빈 데서야. 이 텅 비었다. 공공이라는 게 뭘까? 네? 자기 생각을 다 비워버리고. 여러분, 자기 생각을 다 비워버리면 뭐 가지고 생각해요? 이거 아주 대단히 중요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다 비워버리라는 소리일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보통 요새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 뭐 하면, 마음을 비우라든지, 네가 가진 생각을 다 내려놓으라든지,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 뭐 그런 경우가 하도 고집을 부리고 지가 옳다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하는 건 이제 뭐 이해가 되는데 어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정보 이런 걸 다 비워버리라는 소리일까? 예? 그게 아니지. 자기가 가진 지식, 경험, 정보 이런 걸 다 비워버리면 뭐 가지고 판단을, 아까 끝까지 찾아간다고 그랬잖아요. 뭘 가지고 찾아가? 그걸 비우라는 소리가 아니야. 뭘 비우라는 소리요? 아까 그렇지. 내가 아는 것이 진실이다. 내가 아는 게 사실이다 하는 그거를 비우라는 소리야. 그걸 왜 내려놔? 그게
그게 사실이니까. 내가 아는 게 사실은 실제로 아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아는 것이 진실 그 자체다. 사실 그 자체다 하는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게 이게 공공이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걸 내려놓으면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을 더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 지식이나 자기가 가지고 경험을 잘 살리지 못할까? 생각해 보죠. 이걸 내려놓으면 내가 가진 지식이나 내가 가진 경험이나 내가 가진 정보를 잘 살릴 수 있을까? 제대로 잘 못 살릴까? 또 넘겨짚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써요? 그렇지. 더 잘 살릴 수 있어. 내가 옳다 이 생각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잘 못 살려. 근데 이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옳다, 내가 아는 게 사실이다라고 하는 걸 내려놓으면 내 것만 살릴 수 있을까? 내 것만 살릴 수 있어? 다른 사람 것도 살릴 수 있다니까. 아니 내가 옳다 생각하면 다른 사람 거 살릴 수 있어 없어? 못 살려. 아예 그거는 들어오질 않아. 근데 내가 옳다는 걸 내려놓으면 다른 사람이 가진 지식이나 정보 살릴 수 있어 없어? 있지. 이래서 문화가 바뀌는 거예요. 일단 지금까지 대부분 토론 문화는 어떤 걸 가지고 따져? 누가 옳으냐고 따지잖아. 누가 가진 지식, 누가 가진 정보가 옳으냐 하고 따지는 거야. 근데 그거를 딱 옳다, 틀림없다 이걸 내려놓으면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같은 방향에 서버려. 누가 옳다는 게 딱 단정하지 않으니까 무엇이 옳으냐 하고 함께 탐구해 갈 수 있지. 이게 소위 말한 연참 문화라고. 그러니까 연찬이라는 말이 보편화된 말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쓰는 거 그냥 이해를 하십시오. 다른 말을 표현할 말이 없지만은 사실은 다른 말을 하면 업그레이드된 토론 문화라고 볼 수도 있어.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무엇이 옳으냐를 함께 이야기해 가는 거예요. 전번에 어떤 자리에 가서 이야기했더니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말을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어깨를 나란히 한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어떤 때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말 씁니까? 아니 어깨를 나란히 해서 뭐 이런 말 쓰잖아. 평등이란 말도 있고 또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말이 뭐예요? 동지적 연대. 그렇지. 어깨를 나란히 해서 어깨를 이렇게 나란히 해서 하는 말 이런 말을 쓰는데 사실은 그보다 중요한 거는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 하는 것은 보는 방향이 어떻다는 거예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실제로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동지들이 어때요? 나중까지 계속해서 동지로 남아있는 경우보다는 갈라지고 싸우고 때로는 막 이렇게 서로 적대되고 하는 경우도 많잖아. 진정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그냥 형태적으로 어깨를 나란히 했을 뿐이야. 공동의 적에 대해서는 어깨를 나란히 해요. 근데 더 중요한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은 어떤 걸 바라볼 때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누가 옳으냐고 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무엇이 옳으냐고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해가는 문화가 진정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예요. 이 문화가 사실은 나는 그 협동운동, 협동조합 이런 속에서 연습되고 실천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협동조합의 성공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사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걸로 조금 더 크게 말하면 변혁의 주체로서의 어떤 실력과 능력을 연습해가는 그런 단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제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고,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연습을 해야 되는데 협동조합은 내부의 내부 관계가 협동조합 이런 데서 보여주는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아까 자본주의의 일반적 기업이나 일반적인 어떤 생산관계라고 하는 건 그 안에 지배적인 게 경쟁이라고 했잖아요. 경쟁. 근데 협동조합은 내부적인 그 인간의 관계를 말할 수 있다면 그게 뭡니까? 협동이야. 협동인데 경쟁에 대비되는 말이 협동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근데 협동하자 해서 협동이 된다면 얼마나 쉬워. 우리 지금부터 경쟁하지 말고 협동하자. 그래서 협동된다면 뭐 얼마나 좋아.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경쟁하지 말고 협동하자 해서 협동되는 게 아니라니까. 여기에 문제의 핵심이 이제 있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 이제 협동조합, 특히 이제 여러분들하고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본질적으로는 난 같다고 보는데, 내부적으로는 협동인데, 우리가 이 협동조합이라는 게 자본주의 시장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아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게 자본주의 시장의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동종의 어떤 업종에 대해서는 협동조합이 아닌 다른 기업 형태하고 뭘 해야 돼? 경쟁을 해야 돼. 근데 내부적으로는 뭘 해야 돼? 협동을 해야 돼. 이게 이중성이라니까. 그래서 내부적으로 협동에 의한 생산성이 전체적인 다른 업종과의 관계에서 경쟁해서 져버리면 어떻게 돼? 아무리 뜻이 좋아도 망해버려. 현실성이 없어. 이걸 어떻게 해낼 수 있냐, 이게. 근데 이제 이렇게 한살림 같은 이런 조합의 경우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다르다고 보는데, 지금 요새 새로 생기는 이제 협동조합들은 바로 이 테마 앞에 서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경쟁의 동기가 아닌 동기가 발생을 해서, 문화가 발생을 해서 생산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돼. 이것도 저는 너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걸 인문운동 차원에서 공자 이야기를 좀 동원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아마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혹시 무슨 뭐 사업 같은 거를 생각해 본 일 없어요? 어떤 지금 생각하라는 게 아니고 평소에 생각하는 거. 지금 연구가 평소 생각하는 거. 마을에서 이제 창업, 오케이. 공동체를 만들고 오케이. 이제 했는데요. 다 각자 개인이 자기만의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준비하자고 그랬어요. 저는 이제 작곡 쪽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작곡. 요거는 조금 우리가 각자가 따로따로 생각하니까 굳이 뭐 같이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작업을. 운동으로 창업을 시작하는 어디 보니까 논농사를 같이 하는, 이것도 어디 다른 한살림에서 들은 이야기요. 논농사를 5명인가 같이 짓는 집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게 잘 안 됐어요. 아마 깨졌을 거예요, 지금쯤은. 왜냐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좀, 이 사람은 같이 일하러 올 때 자주 빠지고 또, 나올 때도 카메라를 들고 나온다는구만. 그래서 다른 사람 일하는 걸 주로 많이 찍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5사람인데, 그 중에, 뭐, 한 4사람은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사람은, 좋다, 이거 같이 하자, 이렇게 한다. 누가 같이 하자고 하는 사람? 요거 이제 그인데, 작년에 한번 내가 카페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실제 이제 그 동업하는 경우에 요새 음식점이나 카페 같은 게 동업하기 좋아서 이걸 협동조합으로 하려는 사람도 있어. 뭐 식당을 해도 좋고 카페를 해도 좋고.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잠깐 이야기해보죠. 카페를 한다고 할 때, 5명이 이제 카페를 하는 거예요. 5명이. 최소 5명은 협동조합을 할 수 있으니까. 콧물이 참 나오려고 그래, 자꾸. 나이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요새 또 잘못하면 이게, 내가 요새 좀 음식을 흘릴 때가 있어요. 이게 그 나이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선생님 음식 가끔 흘리셔요? 몇 년 됐어요? 아니. 요새 야 희한하더라고 그게. 내가 생긴 건 굉장히 젊어 보이잖아요. 젊어 보이잖아. 근데 실제 그거 어떻게 어쩔 수 없더라고. 근데 예를 들어서 카페를 한다고 그럴 때, 이렇게, 여자분 5명이 한다 하면, 실제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협동조합이라 합시다, 예를 들어서. 분담을 해야죠, 분업. 뭘 해요?
카페. 그냥 안 해봤죠? 설거지하고. 여기는 홀 담당. 이제 저 바리스타. 그 다음 카운터, 뭐 이렇게. 여기는 뭐예요? 서빙 홀이야. 홀 담당. 둘 하고. 자, 이렇게 할 때, 이 자본주의 기업은 자본주의의 원리는 경쟁이요. 일 잘 못하면 그냥 바로 해고해버려. 예? 이거는 뭐,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해서 막, 그리고 뭐 알바생 써. 알바 써가지고 뭐,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바로 그냥. 근데 협동조합은 그게 아니잖아요. 전부 주인이요. 예. 여기 이제 실제로 우리 협동하자. 5명이 모여가지고 와서 아침에 와가지고 노래 같이 협동에 대한 노래 막 부르고 이렇게 해서 협동되면 좋지. 근데 실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보면 지금 저 홀 담당이잖아요. 설거지. 근데 설거지 하는 사람은 설거지는 자기 방식으로 해. 하지. 근데 설거지 하는 사람은 자기 일에만 신경을 쓰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 자기가 여럿이 같이 할 때 자기 하는 일이 있지만 자기 하는 일만 신경 써요? 다른 사람 일하는 거에 대해서도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는 생각이 있어 없어? 다 있다니까. 내가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해서 이제 좀 요새 다르게 표현하고 이제 우선 이렇게 해봐요. 이 설거지 하면서 홀에서 서빙하는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홀을 담당한다면 이렇게 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야. 근데 이분이 하는 거는 그 생각하고 같아 달라. 자기 생각이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이 설거지 하는 분은 홀 서빙 담당하는 사람은 절대로 손님 앞에 앉지 않는다 이런 사고방식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 근데 이 홀 담당은 손님 오면 그 손님 앞에 잘 앉아서 음악 듣고 특히 남자가 들어오면 더 심해 그게. 앞에서 예? 자 이럴 때 이 설거지 하는 사람이 마음이 어떻게 되냐고. 불편한 정도면 괜찮은 편이야 그래도 심하면 아주 뚜껑이 열려버려. 그렇게 되면 어때?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설거지가 어떻게 되냐고. 설거지가. 예? 설거지가 제대로 안 돼. 다시 말해서 자기 설거지 하는데 집중할 수가 없어. 그럼 설거지 집중 못하면 어떻게 돼요? 설거지 상태가? 깨질 정도는 안 하겠지. 사람들 보고 있으니까 막 집을 던져가지고 깨거나 그러지 않겠지만, 이게 좀 기분이 안 좋아서 하면 이가 빠져. 느낌 알죠? 나도 알아. 나도 3년 동안 해봤더니 알아. 그 다음에 설거지 했다고 자기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돼? 보면 뒤에 묻어 있어. 많이 해봤구만. 금방 나온. 근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손님 왔을 때 나가. 이 카페가 어떻게 돼? 망한다는 말은 뭐야? 다시 말해 지금 현저하게 뭐가 떨어져 버려? 생산성이 떨어져 버려.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 오너가 있는 기업에서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하면 당장 그냥 그거는 해고돼 버려.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해서 경쟁시켜 버린다고. 요게 협동조합이 이게 당면하고 있는 최대의 과제야.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아까 처음하고 연결되는 거야. 사실은 상대가 하는 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아주 중요해. 요새 이게 내가 우리 아들한테 이야기 들은 거야. 이게 나들이라고 한 소리는 아니고 자기 하는데 3년 동안 이제 저하고 같이 일하면서 엊그제 이야기 하더라니까. 아버지,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안 되겠던데요?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아이고, 깨달았어. 상대하고 이야기할 때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건 안 되겠던데요? 그래서 얘가 이제 나하고 같이 한 3년 살다 보니까 하산할 때가 이제 돼야. 근데 이해를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게 안 되겠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해하려고 하는 건 다 누구의 판단으로 하려고 해요. 기껏해야 뭐 이렇게,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좀 너그럽게,
그 판단 기준이 자기야. 이게 사실 어떻게 이해한다고 하는 거 보면 자기가 기준이 돼서 이게. 그러더니 뭐라는 게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겠던데. 상대를 내가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통째로 받아들여야 되겠던데요? 라고 이야기하더라니까. 요새 같이 나는 이제 공장 일해서 손을 뗐고, 같이 일하는 둘이 같이 하고 두 사람 이제 여자분들은 일주일에 2번씩 와서 하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한테 그걸 느꼈다는 거야.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통째로 받아들여야 되겠던데 이게 사실은 공자가 이야기한 가장 공자가 중시한 거예요. 평생 동안 간직해야 될 좌우명으로 삼으라고 할 정도로 중시한 게 공자. 뭐예요, 그게? 작년에 이야기했는데. 서입니다. 서. 요새 말로 하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홀 담당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 연습해야 돼요. 잘 될 것 같아요? 쉽지 않지. 이걸 연습하는 바탕에는 아까 무지가 바탕이 돼 있다니까. 누구도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고 하는 걸 내려놓으면, 근데 쉽지 않지만 이 연습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설거지에 집중할 수가 없어. 이게 되면 자기 일에 집중을 하게 돼. 집중하는 데 3가지 요소가 있어요. 누가 시켜서 하면 집중이 돼야 안 돼. 다시 말해서 타율적으로 하면 집중이 잘 됩니까? 그리고 타율적으로 하면 그게 어때요? 즐거워요? 괴로워요? 괴로워. 자본주의 사회는 경쟁에서 쥐어 짜내지는 생산력이기 때문에 생산성은 높을지 몰라도 즐겁지가 않아. 경쟁이라고 하는 결코 즐거운 상태가 아니야. 그래서 나는 협동에서 오는 이 생산성은 자본주의 일반 기업보다 생산성이 약간 떨어져도 괜찮다고 봐. 적어도 왜냐하면 그 과정 자체가 즐겁기 때문이에요. 우선 설거지 예를 들었지만 이게 자기 일로, 이거 서는 또 이것도 있어요. 자기 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나도 경험했다니까. 내가 된장 공장에서 된장 담는 거를 몇 년 동안 했다는 이야기 했을 거야, 아마. 1kg짜리 병에다. 처음에는 이걸 내 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고. 나도 그래도 대학도 좀 제법 좋은데 나왔고 한데, 이거 된장 담고 있으니까 이게 내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집중이 안 되더라니까. 근데 어떤 순간에 이게 내 일이다 하는 순간에, 우선 이게 자발성이야, 이게. 그리고 그 일에 전념하게 돼요. 설거지에 전념하게 되는 거야. 전념해봤어요, 설거지에? 진짜? 어느 정도 전념해봤어요? 그냥 전념해봤는데. 그냥 이 정도 해봤어요? 설거지, 그릇이 나냐, 내가 그릇이냐 할 정도. 이게, 요 정도가 되는 건 너무 심한가? 다시 말해서, 고도로 전념하는 상태는 이른바 그 무아경지, 모라의 경지라고 하는 말 하잖아요. 그때 상태야말로 가장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이게, 즐겁다 하다가 금방 이런 게 아니라니까. 어떤 일에 전념해서 자기를 잃어버릴 정도의 전념하게 쫙 집중하는 현상, 그런 상태의 기쁨, 요 3가지 요소로 되어 자발성, 전념, 즐거움. 요 3가지 상태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공자는 이거를 충이라고 해요, 충. 이게 흔히 서든 충이든 옛날에 그 낡은 사회, 오래된 사회의 도덕이나 윤리하고 연관시켜서 보다 보니까 부정적으로 이렇게 바라다 보이는 부정적인 인상이 들어오기 쉽게 돼 있어요. 인정합니다. 충해도 충성해가지고 나라나 옛날에 왕, 이렇게 이런 대상을 생각하기 쉽지만 충 자체의 뜻은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논어에 어디에도 이렇게 나처럼 설명해 놓은 거 없어. 근데 내가 전체, 이거 제 견해입니다. 제 감각이지만 논어 전체로 볼 때 충이라고 하는 그 뜻 자체는 아까 이야기한 그 3가지. 자발성과 전념, 그리고 그 자체가 즐거움으로 되는 이 상태를 충이라고 해요. 이 충이야말로 제가 볼 때는, 이 서와 충이야말로 제가 볼 때 경쟁을 넘어설 수 있는 그걸 가능케 하는 마인드의 바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습할 수 있느냐.
이걸 연습할 수 있는 장이 지금은 협동조합이 최고로 좋은 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좀 아까 첫 이야기로 나간다면 진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변혁의 어떤 주체가 될 만한 능력이라는 건 아까 이야기했던 두 가지 능력입니다. 주체의식을 가진 주인들이 어떻게 사이좋게 의사결정을 해서 하나의 의견을 이렇게 통일해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능력. 다시 말해서 어깨를 나란히 해서 무엇이 옳은가 하고 해서 해갈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집단 문화. 이게 가능한가. 두 번째는 그런 경쟁이 아닌 그런 것에 의해서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만들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를 협동조합에서 만일에 연습할 수 있다고 그러면 협동조합의 성공은 물론이거니와 이것이 우리 전반적인 사회의 어떤 진보랄까 이런 데 기여하는 게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협동조합 바람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고 거품으로 이렇게 태풍처럼 끝나버릴 가능성에 대해서 비관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도 많고 때로는 심지어는 옛날에 아주 옛날 이론들이 또 나오더라고. 이게 자본주의의 어떤 자본주의를 온전시키는 그런 계량주의적 역할이라 이거 왜 아주 예전에 벌써 나왔던 건데 지금도 요새 그런 이야기 나오는 거 보면 그런 견해들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바람을 정말로 보다 진보된 사회,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핵심적인 능력들, 아까 두 가지를 제가 이야기했는데 그 핵심적인 능력들을 연습하고 길러갈 수 있는 장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새로 생기는 협동조합들에 대해서 한살림 같은 이런 그 전통이 있고 그 가치관이 뚜렷한 이런 어떤 조합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런 인큐베이터, 때로는 그 지지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들 많이 받으셨나요? 그러면 헌금 좀 돌릴까요? 예, 제가 앞에 앉아서 선생님을 이렇게 쳐다보려고 하니까 이렇게 틀어앉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전체 오신 분들이 다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이시기도 하고요. 또 눈물을 흘리시는 분도 있는데 뭐 맺힌 게 확 부러지는 어떤 그런. 근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작년에 제가 자칫하면 전 재산을 다 잃을 뻔했습니다. 집에 일찍 들어갔더니 끝장날 뻔했는데 다행히 다음날 들어가는 바람에 정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가능하시면 일찍 가셔가지고 다른 쪽으로 정리하는 일이 없으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좀 이렇게 여쭤봐야 되겠다는 생각, 감동을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5분 정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을 하거든요. 하는데 오늘 제가 지금부터 지금 존경하는 선배가 어떤 글을 올렸어요. 그 글이 한번 여러분한테 잠깐 소개를 좀 하고 싶어요. 어때요? 괜찮겠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사는 사녀 그거하고 좀 연관이 되는데 이분은 그 전에 카톨릭 관계에서도 좀 일을 하시고 한때 오래됐습니다만은 청와대에서 교문수석까지 지냈던 사람입니다. 제가 좀 다는 못 읽겠고 잠깐 읽어볼게요. 아마 1980년대 어느 해였을 것이다. 하루는 해외로 급히 나가야 했던 김수환 추기경이 나를 불러 말씀하시기를 글 빚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당신이 나가 있는 동안 대필해달라는 것이었다. 추기경은 부탁과 함께 그 글에 담을 내용을 자상하게 일러주셨다. 나는 다만 그 말씀을 정리만 하면 되었다. 그때 들려주신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옛날 인도에 어떤 성자가 있었다.
그에게는 따르는 제자들이 많았는데 언젠가 그 제자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물었다. 너희들은 새날이 온 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에 대해 한 제자는 저 멀리서 먼 동이 터서 동창이 밝아오는 것을 보고 새날이 온 것을 알지요 라고 답했고, 어떤 제자는 사물이 그 형체를 드러내어 산천과 초목이 보이기 시작하면 새날이 밝아온 것을 압니다 라고 했으며, 또 어떤 제자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와 두런두런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으로 새날이 온 것을 알게 되죠 라고 했다. 이렇게 제자들의 답변이 이어졌고 스승은 그것을 묵묵히 다 들었다. 답변을 모두 다 듣고 나서 스승은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아니다라는 한마디만 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밤이 가고 새날이 온 것을 어떻게 아신단 말입니까? 하고 따지듯 물었다. 스승은 오랫동안 눈을 감고 있다가 좌중을 둘러보며 이렇게 말했다. 날이 밝아 너희들이 밖을 내다보았을 때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모두 너희 형제들로 보이면 그때 비로소 새날이 온 것이니라. 이게 이제 그 내용이고요. 쭉 긴데요. 그 다음에 끝무렵만 좀 보면요. 요새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 편가름의 세상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이분은 상당히 그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분입니다. 지금에 대해서도. 그러면서 끝에 맨 마지막 단에 이런 게 있어요. 한 해 동안 있었던, 작년이죠. 한 해 동안 있었던 이런 미망, 뭐 여러 가지 그걸 미망으로 표현했습니다. 미망에서 벗어나 2014년에 우리가 진정 가야 할 길은 국민 내부의 화해와 통합이다. 화해는 공동성과의 화해여야 하며 독선에 반대하고 관용을 베풀 줄 아는 아량이어야 하며 전행을 일삼아온 강자가 억압에 찌든 약자에게 먼저 청해야 하는 것이다. 이게 지학순 주교가 옥중에서 한 편지 내용입니다. 화해는 공동선과의 화해여야 하고 독선에 반대하고 관용을 베풀 줄 아는 아량이어야 하고 전형을 일삼아온 강자가 억압에 찌든 약자에게 먼저 청해야 하는 것이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형제로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같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는 진정 없는 것일까? 진짜 새해는 우리 모두가 국민 내부의 화해와 통합을 위해 다른 한쪽을 끌어안을 때 비로소 찾아올 것이다. 이런 말로 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사는 사녀 물은 물이다 할 때 이걸 그때 좀 소개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무분별이라고 하는 거, 사는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그걸 넘어서서 다시 역시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이다 보이는 경지까지 나갈 수는 없을까? 이거를 지금의 정치 현실에서 풀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그래서 협동운동이나 마을운동 같은 이런 영역들에서라도 이런 부분이 좀 광범하게 이렇게 좀 전개돼 나가면 좋겠다. 여기서 지학순주교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강자가 약자를 끌어안아야 된다 하는 게 이게 다 깔려 있어요. 사실은 그게 강자가 억압받고 고생하고 있는 약자를 끌어안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기대하다가는 굳이 하세울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요새 들더라고요. 난 좀 과감하게 이 생각도 벗어나도 좋겠어요. 약자를 끌어안지 못하는 강자는 진정한 강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약자를 끌어안을 수 있는 게 진정한 강자다. 약자를 끌어안을 아니 약자가 아니라 상대방을 끌어안을 수 있는 게 진정한 강자다. 상대방을 끌어안을 수 있는 게. 그럼 비록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그거하고 다른 조건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새로운 세상, 미래 사회의 어떤 주체가 되고 싶은 개인이든 집단이든 이 집단은 적어도 이런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처럼 강자가 끌어안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미래 사회의 주체가 되고 싶다. 이런 세력이 지금 현재의 상태와 관계없이 상대방을 이니시아티브를 가지고 끌어안을 수 있는 이런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실질적인 지배층, 지금의 어떤 강자들이 약자나 억압된 사람들을 끌어안을 거라고 하는 것만 계속 그 요구를 하고 기대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돼. 그게 안 돼. 안 될 때는 역발상을 해서 오히려 미래에 내가 한번 미래의 어떤 또 우리가 미래의 어떤 새로운 세상의 주체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이런 어떤 마인드라 할까 이런 걸 한번 가져보는 한 해가 됐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